자, 유가증권의 분류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유가증권 전체로 완전히 폭발을 시켜버리겠습니다. 자, 핵심 이론, 유가증권 분류 기준과 해당 증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유가증권은 주식 또는 우리 채권. 자, 주식 채권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주식,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그 다음 채권, 일명 회사채라고 하죠? 회사채. 이 주식을 우리 회계학적으로 주식에 대해서는 지분증권이다 이런 말을 써요. 지분증권. 그 다음 채권은 채무증권 이런 말을 씁니다. 채무증권. 자,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 투자를 했다 하게 되면은 수익원이 바로 배당금이에요.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배당금 얼마 하자 뭐 결의를 하죠. 자, 그다음 채권인 경우에는 그 이자를 받죠. 이자 확정된 매년 말 확정된 이자 액면의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이자 수익이 되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더라. 자, 이게 이제 유가증권인데,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처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분류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 기준 자체는 세 개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 그다음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 아닌 거는 다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자, 분류 기준. 단기 매매 증권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하나만 충족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나오는 것처럼 단기 내 매매 차익 목적이어야 돼요. 단기 내에 매매 차익을, 시세 차익을 노릴 목적으로 투자를 했다. 동시에 두 개를 다 만족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다. 결국은 이거 뭐냐면 매수, 매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다는 뜻이에요.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시장성이. 사고 팔리는 시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가지 조건입니다. 모두 만족시켜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시장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 못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 쪽으로 갑니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 그 다음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가 확정된 채무 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거나 확정 가능하다. 또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다. 한마디로 만기 보유 목적입니다. 만기까지 끝까지 가지고 있겠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 수익을 따박따박 먹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만기에 가면 원금을 또 상환받죠. 자,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만기 아닌 거, 분류되지 않은 거는 전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 그 다음. 자, 이러한 주식입니다. 지분증권. 얘는 분류 자체가 단기 매매 증권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 하지만 채권인 경우에는 다 될 수가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물론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자, 보세요. 눈치를 채셨습니까? 주식입니다. 지분증권. 주식은 그냥 조선말로 그냥 쓰겠습니다.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이 안 돼요.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다시 얘기하면 만기 보유 증권은 뭐만 된다? 채권, 채무증권만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류할 때. 그렇죠? 여기 빠져 있잖아요. 만기가. 주식은 절대로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 같은 말은 뭡니까? 채권, 채무증권은 오직, 그러니까 만기 보유 증권은 오직 뭐다? 채무증권, 채권만 분류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거죠?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 없다. 채권만, 채무증권만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 있다. 이게 MVP입니다. MVP예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나오고 있고 중요해요. 중요하다면 중요한 겁니다. 자, MVP. 채무증권만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 있다.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 없다. 너무 중요합니다. MVP. 자, 그래서 핵심 이론의 우리 그 교재에 거기 해당 증권을 보세요. 단기 매매 증권, 해당 증권, 지분 증권, 채무 증권 다 돼요. 하지만 만기 보유 증권은 어떻습니까? 채무 증권만 돼 있죠? 지분 증권, 주식은 안 돼요. 만기 보유 증권은 분류를 할 때. 이건 뭐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다음 매도 가능 증권은 지분 증권, 채무 증권 다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자, 교재로 정리를 하면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에 거기 보면은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 증권으로서 거기 예가 나오고 있죠. 그럼 예를 한번 보죠. 장기 보유 목적의 지분 증권 뭡니까? 장기 보유 목적의 지분 증권. 첫 번째, 지분 증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때요? 만기 보유 증권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장기 보유 목적 이렇게 돼 있죠.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이 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요 표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말장난 엄청 칩니다. 아주 짜증나게 쳐요. 말장난. 이 안에 다 있어요. 근데 100%.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야겠다. 자, 문제 위에. 자, 다음 유가증권을 적절하게 계정 분류한 것으로 올바른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기억에. 주 3일이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으로 취득한 채무증권이다. 만기 보유 목적이다. 따라서 요 10만원, 취득금액 10만원이죠. 이게 뭡니까? 만기 보유 증권. 자,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 10만원. 그 다음 니은은 주 3일이 취득한 지분증권이에요. 지분증권. 지분증권은 뭡니까? 지분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2년 이내 매각 계획이 없대요. 즉 장기 보유 목적이다. 지금 했던 얘기 똑같이 나왔죠. 따라서 20만 원 요거는 뭐다? 매도 가능 증권 20만 원이다. 이런 식이에요. 자, 또 해보죠. 밑에 관련 기출. 자, 다음 중 유가증권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실제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다?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맞는 말. 그 다음 2번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말도 안 되죠. 뭐라고 했습니까? 단기 매매 차익과 시장성 두 개를 다 만족시켜야 된다 그랬죠?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두 개를 다 만족시켜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번 틀렸고 3번 지분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 없다. 맞는 말. 오직 채무증권, 채권만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4번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무증권은 전부 다 보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된다. 맞는 말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와 해당 증권 사이의 유기적 관계, 서로 간의 분류와 관계, 이렇게 해서 말장난 엄청나게 나오니까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유가증권의 취득에서부터 취득, 그 다음에 기말 시점에 가서 이제 평가 손익이 나타나요. 평가. 공정가치로 평가하면서. 그 다음 유가증권을 양도했다. 즉, 처분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봐야 됩니다. 자, 취득부터 보겠습니다. 취득 핵심 이론 보세요. 자, 취득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바로 거래 원가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한다 하게 되면 각종 수수료가 붙어요. 뭐 증권 거래세 뭐 해가지고 막 수수료가 붙어가지고 돈이 나가는데 이 나간 돈, 거래 원가, 나간 돈 현금이죠. 이거를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취득한 그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거래 원가와 관련돼서, 자, 정리. 자, 이게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냐, 아니면 만기 보유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이냐, 이거에 따라 가는 행보가 다릅니다. 자, 거래 원가가 발생했는데 취득한 유가증권이 단기 매매 증권이다 하게 되면 거래 수수료를 단기 비용, 즉 지급 수수료, 이런 식으로 단기 비용 처리합니다. 취득 원가에 가산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만기 보유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에는 취득 원가에 가산해요.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좀 깊숙이 들어가면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거래 원가도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저놈이 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좀 답답하죠?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뒤에 좀 이따 이제 평가 얘기를 볼 건데,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평가 손익이 나오게 돼 있죠. 그 평가 손익이 단기 손익이에요. 그렇게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그 거래 원가도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 비용되는 거예요. 이제 뒤에 좀 이따 나오는데, 우리 구체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 뭐 이런 경우에는 평가 손익이 단기 손익이 아니에요. 자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해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취득 원가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에이, 뭐 쓸데없는 얘기 했네. 괜히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자, 요게 MVP예요. MVP. 확실하게 숙지가 돼야 됩니다. MVP 거래 원가.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에는 비용이다. 단기 비용이다. 즉 지급 수수료 별도로 취득 원가에 가산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취득원가, 유가증권은 최초 취득 시에 당연히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쓸데없는 얘기고, 거기 우리 핵심 이론에 거래 원가 얘기 나오고 있죠? 요 얘기입니다. 자, 위에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한 유가증권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자, 장기 보유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 없다. 거기다가 장기 보유 목적이죠. 단기 매매 차익이 아니기 때문에 뭐다? 매도 가능 증권이구나. 장기 보유 목적의 주식은 뭐다? 매도 가능 증권. 끝. 계속 나올 겁니다. 앞에서 계속 말했죠? 자, 매도 가능 증권인데 주식 10주를 주당 3만 원에 취득하면서 수수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증권회사에 2만 5천 원을 지급하고 또 나갔죠. 거래원가가. 거래세 5천 원을 또 지급했어요. 이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2만 5천 원 플러스 5천 원. 3만 원의 거래 원가가 생겼어요. 그 다음 10주를 주당 3만 원에 취득했기 때문에 10주 곱하기 3만 원 하면은 30만 원이 이제 매도 가능 증권 돼 있는데, 그러면 30만 원은 알겠는데, 취득 원가를 구할 때 알겠는데 10주 곱하기 3만 원에서 30만 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지금 거래 원가 2만 5천 원 플러스 5천 원 3만 원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 가산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취득 원가가 3만 원을 가산해 줘야 돼요. 3만 원. 자, 요걸 묻고 있습니다. 합치면은 33만 원이죠? 33만 원. 이게 답이다.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면 어떻게 됩니까? 30만 원이에요. 3만 원은 뭐다? 지급 수수료, 비용 처리 들어갑니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어떤 증권이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 자, 밑에 관련 기출. 자, 다음은 주 3일이 취득한 주식에 관련된 자료이다. 해당 날짜별 분계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자, 10월 10일 단기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 주 용산의 주식 100주를 주당 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며 증권 거래세 2만 원을 지출했다. 거래 원가 2만 원입니다. 단기 매매 차익 나오고 있죠. 단기 매매 증권인데, 그러면 거래 원가를 어떻게 처리하라? 비용 처리한다. 단기 비용, 지급 수수료 이런 식으로 수수료 비용 해도 상관없고, 그러다 보니까 1번에 10월 10일에 맞죠 이거? 맞죠? 단기 매매 증권 100주 곱하기 만 원 해주면 100만 원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 잡고, 거래 원가 비용 처리합니다. 지급 수수료 2만 원.
그래서 현금이 합쳐서 102만 원이 나갔다. 맞는 말이에요. 1번은 분계가 맞습니다. 그 다음 12월 10일 주 용산의 주식 50주를 주당 15,000원에 처분하고 현금을 수령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12월 10일. 자, 현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현금 100주 중에서 50주를 주당 15,000원이래요. 50주 곱하기 15,000원 하면 얼마야 이게? 75만 원. 현금은 75만 원이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 단기 매매 증권 사라져야죠. 처분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가 사라질까요? 우리 10월 11일 그 회계처리에 의해서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곱하기 얼마가 사라져요? 현재 100주 중에서 50주를 처분했기 때문에 50%를 처분한 거죠? 50%에 해당되는 게 얼마일까 하면 50만 원 이렇게 되네. 대차 차이는 처분 손익이죠? 여기 나네요. 25만 원. 25만 원. 처분 이익이네요. 이렇게 대차 차이가 나더라. 자, 따라서 2번 12월 10일 분계 맞죠? 얘랑 똑같잖아 지금. 맞는 얘기고. 그 다음 12월 31일에 가니까 주 용산의 주당 공정가치는 2만 원이랍니다. 자, 먼저 이제 평가가 뒤에 얘기인데 이제 평가가 먼저 나왔습니다. 평가 손익을 잡으라는 얘기인데 지금 주당 공정가치가 2만 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 금액이 얼마였죠? 100주를 만 원에 취득했죠? 그러니까 만 원짜리가 2만 원이 됐습니다. 2만 원이야? 20만 원이야? 2만 원이죠? 만 원짜리가 2만 원이 됐기 때문에 만 원 올라갔죠? 평가 이익을 잡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주식이 얼마입니까? 100주 중에서 50주 팔고 50주 남아있습니다. 50주 곱하기 올라간 금액이 만 원짜리가 2만 원이 됐기 때문에 50주 곱하기 올라간 금액 만 원. 평가 이익이 나타납니다. 평가 이익이. 자, 따라서 뭐가 틀렸나요? 평가 이익이 50주 곱하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처분 이익 50주 곱하기 계산이 안 되네. 가면서 50주에다 곱하기 만 원 하면 얼마죠? 50만 원이죠. 50만 원. 자, 50만 원. 자, 3번이 맞죠? 3번이 12월 31일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50만 원. 틀린 게 4번에 평가이익을 20만 원 잡아놨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되는데. 결국은 3번 아니면 4번이라는 게 딱 들어옵니다. 이게, 그죠? 이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평가이익이 5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 아니라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거 뭐 기본적인 건데 평가는 이제 바로 보죠. 자, 한 장 넘기시면 이제 평가 얘기가 나와요. 자, 핵심 이론. 자, 유가증권 평가 방법과 평가 손익의 처리다 나오는데 평가 손익 얘기를 좀 해보자. 자, 먼저 이 평가와 관련돼서 우리 그 교재에 자,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돼 있고 당연히 뭐 평가 손익이 나올 거고 그다음 밑에 먼저 봅니다. 매도 가능 증권 역시 공정가치로 평가해요. 그다음에 평가 손익이 이제 나올 거고 그다음 밑에 보면 보론이 있죠. 매도 가능 증권에 거기 보면은 공정가치로 일반적으로 평가하는데 보론에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 불가한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해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공정가치를 모른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그냥 취득원가로 평가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놔둬라. 어쨌든 돼 있고 그 다음 중간에 만기 보유증권과 관련된 평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 시험 수준을 넘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읽어만 보면은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하라. 어차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손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장부가와 액면가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 수익에 가감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수준을 넘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참고로만 좀 말씀드리는데, 자, 이제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기말 시점에 공정가치를 조사해가지고 공정가치가 올라갔다 하게 되면 이들 단기 매매 증권이다 하게 되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그 올라간 금액,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올라간 금액 이렇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만기 보유 증권인 경우에는 특이해요.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 수준을 넘어요. 기말에 가가지고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해서 어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잡아놨던 만기 보유 증권을 증액시켜봐요. 10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이제 그 이자 받은 게 있겠죠. 채권이기 때문에 확정 이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액면 이자가 5원이다 해볼게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걸 이자 수익 이렇게 잡아요. 모르셔도 됩니다. 질문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결론 뭐다? 몰라도 된다. 우리 수준을 넘는다. 우리는 볼 게 뭐다?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손익을 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평가손익. 자, 구분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다.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이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손익은 단기 손익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기 손익 처리하라.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손익은 단기 손익이 아니라 뭐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아, 말 더럽게 어렵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런 말을 써요. 뭐 참고로 우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 누계액이란 말을 안 써요. 또 아이 정말 통일 좀 시키지. KIFRS에서는 그냥 기타 포괄 손익 이렇게 간단하게 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누계액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자본 쪽의 기록이 돼요. 자본 쪽에. 자, 이러다 보니까 눈치챘죠? 아, 이게 심각하구나. 자,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익은 손익계산서 IS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표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됐죠? 이런 차이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교재 딴 건 다 봤고 그 매도 가능 증권의 추가적인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을 이제 잡게 되면은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살표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화살표에 보면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 발생 시에 상계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 심각해졌습니다. 자, 이 상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상계. 자, 예를 들어서 2000X 1년 말에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이 잡혔다. 금액이 한 100원이다 해볼게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100원. 그다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0원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기회에 가서 2000X2년 말에 가서 공정가치 조사해가지고 평가 손익을 잡으려고 해보니까 평가 손실이 300이 나왔다 해볼게요. 평가 손실이.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300 없애주고 매도 가능 증권 300 없애주고 감소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평가 손실 30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 상계한다는 의미 자체가 평가 손실 30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계해서 간다. 이 얘기는 기존에 요거 평가 이전에 평가 손익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평가 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없애요. 평가 이익 100 해주고 나머지 200 이제 남았죠. 요게 진짜 평가 손실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계속해서 기말마다 서로 막 이렇게 퉁쳐가면서 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상계한다. 이 의미가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화살표. 자, 평가 손익은 처분하거나 손상 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손상차손 얘기는 머리에서 지우셔도 상관없고 수준을 넘기 때문에 결국 평가손익은 처분되는 시점에 당기손익화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자본에 표시가 되죠. 당기손익이 아닙니다. 얘는 언제 당기손익화가 된다? 처분하는 시점에 당기손익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체적 회계 처리는 우리 위에 빈출 문제에서 제시가 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 3일이 2000X 1년 10월 1일에 매입한 매도가능증권 관련 자료이다. 해당 날짜별 회계 처리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2000X 1년 10월 1일 주 용산의 주식 100주를 500만 원에 취득했다. 100주를 500만 원에 취득했다. 또 헷갈리신 분이 100주를 또 주당 500만 원에 취득한 걸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총액으로 500만 원을 취득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매도가능증권은 얼마 기록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5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액으로. 그 다음 현금 500만 원. 자, 1번 밑에 지문 1번 맞는 말이고 그 다음 2번 2000X 1년 12월 31일 주 용산의 주식 한 주당 공정가치는 5,200원이다. 아니 52,000원이다. 자, 52,000원이면 얼마가 오른 겁니까? 100주가 500만 원이니까 한 주에 얼마 취득한 거예요? 5만 원에 취득한 거죠? 근데 5만 원짜리가 52,000원이 됐습니다. 2,000원 올랐잖아요. 자, 따라서 밑에 지문 2번에 2,000원 올랐기 때문에 2,000원 곱하기 100주 하면 20만 원이죠. 그 평가 이익을 잡아요.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20만 원, 대변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20만 원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 3번 자료 2000X 2년 다음 연도 말에 12월 31일 주 용산 주식 한 주당 공정가치는 5만 5천 원이다. 전기에 5만 2천 원짜리가 5만 5천 원이 됐기 때문에 얼마 올랐다? 3천 원 올랐습니다. 그죠? 그럼 100주 곱하기 3천 원 하면은 30만 원의 평가 이익을 또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의 평가 이익이 20만 원이 있었고 단기의 평가 이익은 3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계니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평가 손실이 나오면은 뭐 상계하고 뭐 이런 처리가 들어가지만 자, 3번이 틀렸어요. 3번에 지금 평가 이익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50만 원으로 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전기 5만 2천 원이 5만 5천 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3천 원만큼 증가한 100주 곱하기 3천 원 해주면은 30만 원. 평가 이익은 5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다. 여기서는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게 답인데 자, 4번까지 마저 해보죠. 왜냐하면은 처분 시에 당기 손익화가 된다는 의미가 뭔지를 보기 위해서 자, 4번 자료 2000X 3년 3월 31일에 다음 연도 이제 3월 달에 주 용산의 주식 100주를 530만 원에 처분했대요. 자, 처분 시 분개해 보겠습니다. 처분. 자, 현금 얼마 들어옵니까? 530만 원이 들어와요. 그 다음 매도가능증권. 자, 얼마가 사라집니까? 얼마가? 현재까지 기록되어 있는 게 공정가치 5만 5천 원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5만 5천 원 곱하기 100주 하면 550만 원이죠. 550만 원 사라져요. 자, 그 다음 바로 대차 차이를 갖다가 대차 차이를 처분 손익으로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처분 시점에 가지고 있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을 없애면서 당기 손익화가 된다. 얼마 잡혀 있습니까? 지금 2000X 1년 말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20만 원. 그 다음 2000X 2년 말에 평가이익이 30만 원. 합치면은 평가이익이 50만 원 잡혀 있죠. 걔를 없애는 거예요. 평가이익을 없애요. 평가이익 50만 원 없애버리고 나머지 대차 차이가 뭐다? 처분손익이다. 해보니까 처분이익이 대차 차이가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처리를 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처분 시에 당기 손익화가 된다는 얘기는 처분하는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평가 손익을 없애라, 없애고 대차 차이를 처분 손익으로 잡아라 이 얘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게 좀 많죠. 매도가능증권은 평가 손익도 이렇게 상계 처리하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처분하는 시점에 놓치지 말고 평가 가지고 있는 평가 손익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리고 대차 차이를 처분 손익으로 잡는다. 그죠? 고려할 게 많아요. 어려워요. 여차하면 실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밑에 관련 기출.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을 결산 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각 유가증권의 평가로 인한 평가손익이 계상되는 재무제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 나왔죠? 어때요? 얘는 손익계산서. 매도 가능 증권은 재무상태표. 답이 4번. 이런 얘기예요. 주는 문제고. 자, 이제 유가증권의 마지막 단계, 양도, 즉 처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분은 뭐 볼 것 없습니다. 뭐 장부금액하고 처분금액하고 비교해가지고 처분 손익을 잡아주면 되는데 이제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다 했죠? 다 했잖아 지금. 이거 했잖아 이거. 이거 놓치지 말라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딴 거는 그냥 그 장부금액과 처분금액 비교해가지고 대차 차이를 잡으면 되는데, 이놈의 시기는 매도 가능 증권, 이놈의 시기는 자본에 계상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평가 손익을 거느리고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걔를 갖다가 처분 시 어떻게 하라? 놓치지 말고 없애줘야 돼요. 없애주고 대차 차이를 처분 손익으로 잡아라. 이거 얘를 좀 주의해라. 그런 얘기고. 그 외에는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 또 챙길 게 있네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금액, 매각 수수료에서 지급한 매각 대금에서 매각 수수료 있으면 그거 빼주고 순 금액으로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익을 처분 손익으로 인식한다 해가지고 기본 처리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 만기 보유 증권,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준을 넘기 때문에. 그다음 매도 가능 증권, 지금 얘기했죠. 거느리고 있는 평가 손익을 처분 시 없애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이 처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 아까 몇 주였어요? 이게 몇 주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100주였나요?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판 경우죠. 전부를 처분한 경우죠. 전부를 처분했기 때문에 거느리고 있는 평가손익 전부를 없애는 거예요. 다시. 자, 지금 이 상황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의 전부를 처분했기 때문에 전부 없애고 가지고 있는 평가손익 전부를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전부를 처분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50%만 처분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금액이 반으로 쪼개지겠죠. 매도 가능 증권이 반으로 쪼개지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전부를 처분한 게 아니라 반을 처분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는 전체 평가 이익이 50만 원인데 거기에 처분 비율입니다. 처분 비율. 얘 역시 처분 비율만큼만 사라져야 돼요. 복잡하네요. 매도 가능 증권 고려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전부 처분한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평가 손익을 전부 없애면 되는데, 만약에 반만 처분했다 하게 되면 그 처분 비율에 해당되는 거 50만 원에 50%, 25만 원이죠. 25만 원만 없애야 돼요. 끝. 자, 주의사항까지 나올 수 있는 것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감이 있어요. 자, 문제 봅니다. 자, 다음은 12월 31일이 결산인 주 3일에 매도 가능 증권의 거래 내역이다. 2000X 2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밑에 내비게이션에 회계 처리 같이 보면서 봅니다. 자, 기억. 2000X 1년 6월 1일 A주식 2000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자, 2000주 곱하기 5,000원 하면, 자, 매도 가능 증권 취득원가 1,0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0만 원, 밑에 회계 처리 같이 봅니다. 그 다음, 니은. 2000X 1년 12월 31일 주식시장에서 A 주식의 종가는 5,500원이다. 종가, 즉 시가를 얘기합니다. 공정가치를 얘기해요. 자, 공정가치가 5,500원. 500원 올랐죠. 오른 만큼 해주면 돼요. 2000주 곱하기 오른 금액 500원. 해주면 100만 원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대변에 100만 원 인식해주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 올려줍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장부금액이 1,100만 원이 된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이. 자, 처분 처리해 보겠습니다. 2000X 2년 9월 1일 A 주식 1000주를 주당 4,800원에 처분했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몇 주입니까? 2,000주죠?
근데 지금 천주만 처분한 거예요. 50% 처분한 거예요. 전부를 처분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고려할 게 많죠. 자, 해보겠습니다. 회계 처리. 자, 돈 들어온 건 얼마인지 그것부터 먼저. 현금 얼마? 현금 얼마? 천주를 주당 4,800원에 처분했다. 천주 곱하기 4,800원 하면은 480만 원. 됐습니까?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 얼마가 없어져야 될까? 50%만 처분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 회계 처리도 나와 있지만은 현재까지 장부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었다가 100만 원 올라갔죠? 1,100만 원이에요. 따라서 1,100만 원에 얼마? 50%만큼만 없어져야 돼요. 1,100만 원에 50% 하면은 550 맞나? 550만 원. 맞죠? 매도 가능 증권이 요만큼 없어져야 된다. 그 다음 처분 시점에 가지고 있는 평가 손익을 없애라 했습니다. 자, 처분 시점에 가지고 있는 평가 손익이 현재 2000X1년 12월 31일 시점에서 얼마? 100만 원 평가 이익 가지고 있죠? 걔 없애야 돼요. 평가 이익을 없앤다. 근데 주의할 건 뭐다? 100만 원에 곱하기 50%만큼 없애야 돼요. 50만 원. 아, 놓치면 큰일 나죠? 이거 놓치는 수험생들이 전부 태반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가 가지고 있는 평가이익 100만 원을 다 써버립니다.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지금 2천주 중에서 1,000주만 팔았기 때문에 50%만큼만 없어져야 돼요.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대차 차이. 처분 손실 나네요. 처분 손실. 대차 차이 50만 원, 530만 원, 20만 원. 자, 그래서 처분 손실이 2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00X1년 6월 1일 회계 처리, 2000X1년 12월 31일 기말 회계 처리, 그다음 처분 시점 2000X2년 9월 1일 회계 처리 이걸 다 해봐야 이게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자, 강경석 세무사가 개발한 밑에 우리 내비게이션의 고속철 풀이법을 보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반드시 이 고속철 풀이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초 걸려요. 20초. 이렇게 하면 한 3분, 4분, 5분 걸려요. 20초 걸리는 방법을 고속철에 지금 제시해놨어요. 100만 불짜리 강의입니다. 이거 어디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오면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 이렇게 물어오면 고속철에 있는 것처럼 처분가에서 취득가를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빼버리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왜 이렇게 합니까? 묻지 마세요. 제가 연구 개발한 거예요. 100%, 100% 무조건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다른 증권은 안 돼요. 매도 가능 증권, 즉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 손익 누후 계획으로 처리되는 이러한 증권인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이죠. 처분 손익을 물어오게 되면 처분가에서 무작정 취득가를 빼버리십시오. 그러면은 처분 손익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처분가 얼마입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진짜 그런가? 자, 처분가 얼마? 480이었죠? 처분가 어디 갔어요? 여기 있잖아. 480 됐습니까? 그 다음에 취득가 얼마예요? 당초에 2000X1년 6월 1일에 취득할 때 취득가가 얼마입니까? 2000X1년 6월 1일 회계 처리 보세요. 얼마? 1,000만 원 잡혀 있죠? 그 1,000만 원의 50%, 즉 500만 원이에요. 마이너스 빼면은 20만 원 나오죠? 플러스면 이익이고 마이너스면 손실입니다. 처분 손실. 게임 끝. 아,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됐죠? 10초도 안 걸려요. 어떻게 보면.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손익을 묻는 문제에 있어서는 회계 처리를 해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제 방법, 제가 제시하고 있는 고속철 풀이법, 단순하게 처분가에서 취득가를 빼버리십시오. 해서 플러스면 처분 이익,
마이너스면은 처분 손실. 이렇게 하면 끝. 10초, 20초뿐이 안 걸립니다. 대단하죠? 자, 밑에 관련 기출 보겠습니다. 자, 주 3일의 다음 자료에 의해 2000X1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단기 매매 증권 관련 손익은 얼마인가? 자, 기억에 2000X1년 4월 1일 용산의 주식 1000주를 1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100만 원에 어디다 쓸까? 자,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 현금 100만 원. 자, 그 다음 2000X1년 8월 1일 주 용산의 주식 500주를 1000주 중에서 500주를 75만 원에 처분했대요. 현금 75만 원 들어오고,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얼마 사라집니까? 자, 100만 원 중에서 50%, 50만 원. 자, 대차 차이 25만 원 나죠? 처분 이익이다. 단기 매매 증권은 뭐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뭐 무작정 회계 처리해야 돼요. 예. 그다음 2000X1년 12월 31일 기말에 가서 이제 평가를 하겠죠. 주 용산의 주식 한 주당 공정 가치는 700원이며 500주를 계속 보유 중이다. 따라서 공정 가치는 얼마입니까? 700원 곱하기 500주 하면 35만 원인데 현재 남아 있는 거에 그 금액이 얼마죠? 지금 공정 가치는 700원 곱하기 500주 하면은 35만 원. 현재 남아 있는 거는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 사라지고 50만 원 남아 있죠? 그러니까 50만 원짜리가 35만 원이 된 거예요. 15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 생기겠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50만 원 마이너스 35만 원, 15만 원 하고 단기 매매 증권이 15만 원 감소한다. 자, 무작정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해야 돼. 자, 이제 우리 묻는 건 뭡니까? 단기 매매 증권 관련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 자, 손익을 묻고 있기 때문에 손익이 처분 이익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평가 손실이 있네요. 얘 퉁치면 얼마입니까? 25만 원 마이너스 15만 원 하면 이익이 10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또 주의해야겠네요. 이것도 뭐 평가 손실이나 처분 손실 하나만 묻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묻고 있어요. 그것도 두 개를 퉁쳐서 얼마냐 또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퉁치면 이익 1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게 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에 이익 10만 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유가증권이 폭파가 됐습니다. 자, 중요한 파트니까 확실하게 씹어 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강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